케이크가 작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케이크 한 조각이었다. 편의점 냉장고 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 1,000원짜리 3장으로 샀다. 봉지도 안 주고 그냥 비닐랩으로 대충 싼 채로 건네받았다. 생일이었다. 67.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일.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다. 아들은 2년째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은 진작에 등을 돌렸다. 남편은 4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괜찮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주방 싱크대 옆 찬장 위에 케이크 한 조각을 올려놓고 초 하나를 꽂았다. 성냥불로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흔들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낮게 혼자서 끝까지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불을 껐다. 소원 같은 건 빌지 않았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지나치게 달았다. 크림이 입천장에 들러붙었다. 식탁 위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것,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그냥 박순자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뜯지 않았다. 뜯을 용기가 없었다. 또 독촉장이겠거니, 또 법원에서 온 뭔가겠거니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봉투가 두꺼웠다. 무게감이 있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걸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밀었다. 내일 뜯으면 되지. 모레 뜯어도 되지.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땐 산이 좋았다. 아침마다 안개가 걷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다. 남편과 손잡고 산책도 했다. 아들이 어릴 땐 같이 올라가 도토리도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 창밖의 그 산은 그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자꾸 눈이 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산은 거기 있었다. 조용히 말없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괜찮아.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손이 떨렸다. 케이크 한 조각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시 한 입 베어 물었다. 이번엔 크림을 피해서 빵 부분만 조금 뜯어 먹었다. 퍽퍽했다. 목에 걸렸다. 물을 마셨다. 식탁 위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너머로 창밖 산이 보였다. 두 개가 겹쳐 보였다. 봉투와 산.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뜯을까 말까? 손톱을 봉투 귀퉁이에 댔다가 뗐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케이크나 먹자. 내일 생각하면 되지. 케이크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달콤한 게, 쓴 게, 뭔지 모를 맛이 뒤섞였다. 생일 축하해, 순자야. 67살. 논도 없고 집도 곧 없어질 거고 아들도 떠났지만 남은 건 케이크 하나였다. 그 한 조각이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다. 창밖 산이 어둠 속에서 검게 솟아 있었다. 그 산이 어딘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길도 함께 걸어주세요. 논을 판 건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봄이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밥을 푸다 말고 멈춰섰다. 서울.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 서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돈이 많이 든다. 학원비, 하숙비, 교통비.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민수야. 엄마, 나도 알아요. 돈 많이 든다는 거. 근데 여기선 안 돼요.
여기 학교는 서울대 가는 애가 1년에 한 명도 안 나와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15살 아들의 눈엔 희망이 가득했다. 서울 가면 학원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대요. 친구 형이 거기 갔는데 성적이 확 올랐대요. 남편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다. 여보, 민수 서울 보낼까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담배만 피워 물었다. 연기가 희끄무레하게 방안을 채웠다. 논 팔면 되겠지. 네. 아랫논. 그거 팔면 3천은 나올 거야. 아랫논.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논이었다. 햇볕이 잘 들고 물도 잘 빠져서 벼가 잘 자랐다. 그 논에서 나오는 쌀로 1년을 먹고 살았다. 그걸 팔면 우린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일 더 하면 되고. 남편은 담배를 비벼 껐다. 민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 애 공부 잘하잖아. 서울대 가면 우리 팔자도 피는 거야. 그렇게 논을 팔았다. 3,200만 원.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돈이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렸다. 무게가 느껴졌다. 논의 무게가, 땅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민수를 서울로 보냈다. 친척 집에 얹혀 살게 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다. 학원비, 용돈, 하숙비 명목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새벽 일을 더 잡았다.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수는 전화할 때마다 말했다. 엄마, 여기 애들 진짜 공부 잘해요. 나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힘내.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뛰었다. 좋은 쪽으로. 민수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우리를 편하게 해줄 거라는 상상. 그 상상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다. 여름방학 때 민수가 집에 왔다. 엄마, 나 학원 하나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응? 지금도 2개 다니잖아. 수학 심화반이요. 그거 안 들으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얼만데? 한 달에 40만 원이요. 40만 원. 내가 식당에서 한 달 일해서 받는 돈이 60만 원이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최고. 내가 꼭 서울대 가서 은혜 갚을게요. 그 웃음을 보면 힘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안이 스며들었다. 겨울방학엔 또 왔다. 엄마, 겨울방학 특강 들어야 돼요. 애들 다 듣는데요. 얼마? 200만 원이요. 한 달 집중 과정인데 이거 듣고 안 듣고 차이가 크대요. 200만 원. 손이 떨렸다. 통장을 봤다. 잔고가 150만 원밖에 없었다. 엄마가 돈 좀 빌릴게.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그 돈을 갚는데 석 달이 걸렸다. 민수는 대학에 갔다. 서울대는 아니었다. 연세대였다. 엄마 미안해요. 서울대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울었다. 괜찮아, 괜찮아. 연세대도 좋은 데잖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진심이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이 연세대를 갔다니.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민수 연세대 갔어요. 어머, 대단하네. 순자 씨 아들 똑똑하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나갔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교통비. 엄마, 친구들이 다 어학연수 간대요. 나도 가고 싶어요. 어학연수? 영어 공부요.
요즘 취업하려면 영어 점수 높아야 한대요. 얼마나 드는데? 600만 원이요. 3개월 과정이에요. 600만 원. 숨이 막혔다. 그 돈이 어디 있나?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남편과 상의했다. 여보, 민수가 어학연수 가고 싶대요. 남편은 소주잔을 비웠다. 또 돈이야? 응. 순자야,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수가 취업하면 끝나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다. 알았어. 내가 대출 좀 알아볼게. 그렇게 돈을 빌렸다. 은행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다. 민수는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다며 전화로 영어로 말했다. 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졸업하던 해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원 가고 싶어요. 대학원? MBA요. 그거 나와야 대기업 들어갈 수 있대요. 민수야, 이제 취직 좀 하면 안 되겠니?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더 이상은 돈을 댈 수 없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취직하면 평생 말단이에요. MBA 나오면 연봉이 달라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내가 꼭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제발요, 엄마. 또 빌렸다. 이번엔 2천만 원. 제2금융권에서 빌렸다. 이자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다. 낮에 일하느라 지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얼굴. 엄마 최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논을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랐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 하지만 불안했다.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게 끝이 있긴 한 걸까? 민수는 언제쯤 제 발로 서는 걸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희끄무레한 달빛이 방 안을 채웠다. 논을 팔던 날이 생각났다. 논에 서서 마지막으로 흙을 만졌다. 손에 흙이 묻었다. 따뜻했다. 축축했다. 이 흙이 우릴 먹여 살렸는데 이 흙을 팔아서 아들을 키우는 게 맞는 건가? 그때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민수 잘 될 거야.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사랑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다.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사업 좀 해보려고요. 민수였다. MBA를 마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사업? 취직한 거 아니었어? 회사 다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야, 사업은 위험하잖아.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들 창업해요. 저도 MBA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사업? IT 쪽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투자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보증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민수야, 보증은.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1년만 있으면 회사 안정화돼요. 그럼 대출 다 갚고 어머니 그동안 빌려준 돈도 다 갚을게요. 제발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마지막.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민수가 보증 좀 서달래요.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았다. 보증? 미쳤어? 여보. 순자야, 정신 차려.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다간 우리 패가 망신해. 근데 민수가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은 개뿔. 맨날 마지막이야. 논 팔 때도 마지막이라 그랬고, 대출 받을 때도 마지막이라 그랬어. 이젠 보증까지 서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화가 나 있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낮추긴 뭘 낮춰. 순자야, 우리 민수 망친 게 누구야? 너야. 내가 돈 계속 대주니까 저 새끼가 버릇이 없어진 거야. 욕을 했다. 남편이 아들한테 욕을 했다. 뭐라고 했어요? 저 새끼라고 했어. 맞잖아. 부모 피 빨아먹는 새끼. 뺨을 때렸다. 손이 먼저 나갔다. 철썩 소리가 났다. 남편이 뺨을 만지며 나를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래, 때려. 나 대신 민수 택했으니까 때리는 거 당연하지.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긴. 이제 나는 몰라. 내 맘대로 해. 남편이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남편을 때린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민수를 도와야 했다. 내 아들이니까. 보증을 섰다. 5천만 원. 은행 직원이 설명했다. 보증인이시면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네, 알아요. 알았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잘할 거라고 믿었다. 1년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회사가 좀 어려워요. 뭐? 투자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요. 운영비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음 달에 큰 계약 하나 들어오거든요. 은행 대출은? 그건 어머니가 조금만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한두 달만요. 한두 달. 그 말을 믿었다. 100만 원을 보냈다.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보냈다. 석 달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은행에서였다. 박순자 고객님,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인이시니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밀렸는데요?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800만 원, 총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 머리가 하얘졌다. 그게 무슨. 다음 주까지 입금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너 대출금 안 갚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지금 당장 갚아. 어머니, 저도 돈이 없어요. 회사가 부도 났어요. 부도. 뭐? 부도?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래? 어머니가 일단 갚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꼭.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리를 질렀다. 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뛰어들어왔다. 왜 그래? 여보, 민수가. 말이 안 나왔다. 울음이 터졌다. 그날부터 시작됐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다. 하루에 3번씩. 문자도 왔다. 연체 중, 법적 조치 예정. 잠을 잘 수 없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다. 대출을 갚으려고 또 대출을 받았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다.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이자만 갚았다. 식당 일만으론 안 됐다.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건물 6개를 돌았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손이 터졌다. 겨울엔 동상에 걸렸다. 여보, 내가 일 더 할게. 남편이 말했다. 남편도 늙었다. 머리가 하했다. 허리가 굽었다. 미안해요, 여보. 됐어, 말도 마. 남편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집에 와도 말이 없었다. 밥만 먹고 누웠다. 사람들이 알았다. 동네에 소문이 났다. 순자 씨 아들 사업 망했대. 보증 섰다가 빚더미 앉았대. 어휴, 불쌍하긴. 자식 잘못 만난 거지. 마트에 가면 수군거렸다. 길에서 마주치면 피했다. 친구가 말했다. 순자야, 빌려준 돈 이제 좀 갚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이 언젠데? 벌써 1년 넘었어. 나도 살기 힘들어.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친구면 돈을 갚아야지. 너 요즘 소문 안 좋던데? 빚쟁이래. 빚쟁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있었다. 주름투성이, 핏기 없는 얼굴. 머리는 반쯤 휘었다. 눈빛은 죽어 있었다. 이게 나인가? 예순이 넘은 여자. 빚에 쪼들리는 여자. 아들한테 버림받은 여자. 화가 났다. 민수한테, 세상한테, 나 자신한테. 왜 이렇게 됐지? 뭘 잘못한 거지? 사랑했을 뿐인데. 내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돈은? 없어요. 일은 안 해? 구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빚이 얼만지 알아? 8천만 원이야. 엄마 혼자 갚을 수 없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 좀 해. 네가 벌어서 갚아.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넌 실패해도 되지. 근데 엄마는 어떡하래? 논 팔았어, 빚 냈어, 보증 섰어. 다 너 때문이야. 근데 넌 뭐 해준 게 있어? 어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럼 누구한테 그래? 민수야, 넌 내가 키운 자식이잖아. 그만해요. 고함이 터졌다. 어머니가 원한 거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죠. 왜 돈 대줬어요? 왜 서울 보냈어요? 다 어머니 선택이잖아요. 뭐, 저는 어머니 인생 챙겨드릴 의무 없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한다고요. 뚝,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액정이 산산이 부서졌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분노가 슬픔이 절망이 뒤섞여 몸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겨울비였다. 차갑고 무거웠다. 빗소리만 들렸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남편이 쓰러진 건 그의 가을이었다. 새벽 5시 일을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남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여보, 일 안 나가요? 대답이 없었다. 여보,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다. 남편이 신음을 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을 보니 창백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손이 차가웠다. 가슴이 아파 119를 불렀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가 안 갔어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수술해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요? 보험 적용되면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또 돈이었다. 통장을 확인했다. 30만 원밖에 없었다. 선생님, 분할 납부되나요?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세요. 수술은 했다. 카드로 긁었다. 할부로. 남편은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여보, 이제 일 그만해요.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내가 더 일하면 돼요. 순자야, 너도 늙었어. 언제까지 새벽 일할 거야?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퇴원하고 나서 힘이 없었다. 밥도 잘 안 먹었다. 말도 줄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다고. 화를 냈다.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다. 왜 날 살렸어? 그냥 죽게 놔둘 것을. 무슨 소리예요?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인생이야. 남편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다. TV도 안 봤다. 그냥 천장만 봤다. 여보, 밖에 좀 나가요. 산책이라도 해요. 싫어. 그래도 움직여야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져서 뭐해? 또 일하게? 순자야, 나 이제 지쳤어. 못 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때문에 논 날렸지. 빚더미 앉았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이게 내가 바란 인생이었을까?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남편이 울었다. 60 넘은 남자가, 내 남편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찢어졌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잘못이 어디 있어. 우린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순자야. 응? 나 죽으면 산에 뿌려줘. 무슨 소리예요? 죽긴 왜 죽어? 아니, 언젠간 죽잖아. 그때 산에 뿌려줘. 묘 쓰면 돈 들잖아. 저 뒤에 산 있잖아. 거기 괜찮더라. 조용하고. 나 거기 좋아. 남편이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산이 보였다. 거기 가면 편할 것 같아. 일주일 후 남편이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집에서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여보.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다. 응급실로 갔다. 의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사망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서류를 건넸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 위를 스쳤다. 펜이 잉크 자국을 남길 때마다 손끝이 무거워졌다. 영안실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하얀 천 아래로 남편의 형체가 있었다. 조심스레 천을 걷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숨을 쉬지 않는 얼굴. 피부는 싸늘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여보. 목소리가 깨졌다. 손을 잡았다. 손이 돌덩이처럼 차가웠다. 따뜻하던 체온이 완전히 식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목이 메어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멍한 채로 손끝에 닿는 차가움을 오래 느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다. 돈이 모자라 3일장은커녕 이틀장으로 마무리했다. 상복도 대여했고 조문객도 손에 꼽았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돈도 없고 면목도 없어요. 그래도 내 아빠야. 그 말 끝에 전화는 뚝 끊겼다. 빈소엔 초 한 자루가 남았다. 작은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그 말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틀 뒤 남편의 몸은 제가 되었다. 작은 함에 담긴 남편의 마지막 무게. 그걸 품에 안고 산으로 올랐다. 남편이 생전에 말하던 곳이었다. 죽으면 저 산에 뿌려줘. 묘 쓸 돈 아깝잖아. 농담처럼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중턱에 멈췄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그 사이로 재를 흩날렸다. 회색빛 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흩어졌다. 여보, 거기선 편히 쉬어요. 입술이 떨렸다. 바람이 그 말을 데리고 멀리 사라졌다. 산을 내려오는데 등산객 몇이 올라왔다. 와, 공기 좋다. 사진 찍자. 여기 배경 멋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다. 나는 뒤돌아봤다. 바람결에 남편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어쩐지 그 산이 남편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였다. 안방에는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엔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남편만 없었다. 거실에 앉았다. 창밖에 산이 보였다. 그 산이 남편이 있는 곳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다. 그중 하나 10년 전 산에 올랐던 날 찍은 사진.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다. 그땐 참 좋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는 빛도 한숨도 불면도 없었다.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들이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며 손가락이 움직였다. 검색창에 조용한 산, 사람 없는 산을 쳤다. 화면 속 수많은 산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깊고 고요하고 아무도 없는 곳. 사진을 저장했다. 왜 저장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끌렸다. 거기 가면 남편이 있을 것 같았다. 아무 소리 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시선이 갔다. 어둠 속 산이 묵직하게 서 있었다. 그 산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움직였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에 실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순자야, 이제 그만 힘 빼. 나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집 현관문에 붙은 종이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모서리가 한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빨간 도장이 사선으로 찍혀 있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다가 멈췄다. 종이를 떼어낸다고 이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복도로 걸어나가는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잠깐 눈을 들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 앙거울은 밤새 늙은 얼굴을 또렷하게 비췄다. 문을 닫고 거실에 서니 공기가 미세하게 달아 있었다. 장판 자국이 해마다 더 깊어진 자리에 소파가 비스듬히 놓여 있고 옆엔 남편이 늘 앉아 담배를 피우던 작은 재떨이가 그대로였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안으로 밀려와 커튼을 흔들었고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작은 벌레처럼 떠다녔다. 저 먼 곳, 산의 능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선을 한참 눈으로 더듬었고 혀끝에 남아있던 케이크의 달큰한 맛이 문득 입안에서 사라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미 누구일지 알 것 같았다. 박순자 고객님 되십니까? 또박또박한 목소리였다. 담보권 실행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자진 명도하시면 절차가 간소화되며 그 다음 문장은 잘 들리지 않았다. 자진이라는 단어만 귀에 박혀 오래 맴돌았다. 스스로 내놓으라는 말, 스스로 비우라는 말. 전화를 끊고 나니 바닥이 더 넓어 보였다. 가구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사람의 말이 공간을 밀어내는 건가 싶었다. 그날 오후 오래 밀어두었던 박스를 꺼냈다. 겨울옷, 서류, 사진이라고 손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는 낡은 종이 상자였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나눠 담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낡은 점퍼가 제일 먼저 손에 잡혔다. 목둘레 보풀을 쓰다듬다 말고 점퍼를 접어 박스에 넣고 다시 꺼냈다가 의자 등에 걸어두었다.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할 것들은 늘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영수증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대출이자, 병원비, 등록금 카드 명세서, 이름이 다른 은행 로고들. 종이들이 손가락 끝에서 사포처럼 거칠었다. 그 사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앞면에 연화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눈사람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없어서 누구에게 받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뒷면에 짧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건강하세요. 내년엔 좋은 일만.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좋은 일이라는 말이 지금은 낯설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쩌면 좋은 일은 아주 작고 조용한 모양으로 오는 것인지도,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바람이나 산의 냄새 같은 것으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으로 보니 관리소 직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집기 반출 일정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공손함은 사실을 부드럽게 할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큰 건 없어요. 오래된 것들 뿐이라.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빈 도면처럼 생긴 체크리스트에 확인이라고 적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계단참에서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한참이나 복도에 남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서서히 진해졌다. 안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내 부엌으로 가져왔다. 그 안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것 하나가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사준 케이크 접시. 새하얀 접시에 얇은 금색 띠가 둘레를 돌고 있었고 기준선 조금 위에 작은 포크 자국이 몇 개 박혀 있었다. 생일마다 그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던 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 접시를 헝겊으로 닦아 투명한 비닐에 감쌌다. 이사는 못 막아도 접시 하나쯤은 챙길 수 있지 않겠나? 마지막 한 조각의 자리를 위해서라도. 이웃집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퍼졌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떼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면 괜찮냐고 묻거나 안 됐다고 말할 텐데 그 순간 무슨 얼굴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몸을 감싸며 들어왔다.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마른 나뭇잎이 구겨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흰 봉투를 다시 꺼냈다.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됐지만 오늘이 아니라면 언제가 되겠나 싶었다. 그러나 봉투 개봉은 또 내일로 미루고 빈 종이를 꺼내 내가 먼저 짧은 문장을 적었다. 찾지 마라.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살아라. 글씨가 처음에는 떨렸고 두 번째 줄로 내려갈수록 차분해졌다. 나는 내 생일을 산으로 데리고 간다.
마침표를 찍고 펜을 내려놓자 방 안의 소음이 한꺼번에 낮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도 무게 중심이 있는지 어떤 문장들은 그 중심을 조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 했다. 거실 등을 켰다가 다시 껐다. 어둠 속이 덜 두려웠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가구들이 각자의 자리로 부드럽게 돌아왔다. 소파, 작은 테이블, 벽시계, 안쪽 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그리고 싱크대 위에 놓인 투명 비닐 속 케이크 접시. 나는 접시를 조심스레 손가방에 넣어 보았다가 다시 꺼냈다. 아직은 여기 두는 게 맞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다. 남편의 신발 한 켤레는 그대로 두었다. 떠난 사람의 자리를 당장 치우지 않는 건 남은 자의 권리이자 예의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문고리를 잡고 한번 돌려보고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다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산의 윤곽이 밤하늘 아래 유연하게 누워 있었다. 낮에 산이 사람들 속에서 번잡하게 숨쉬는 곳이었다면 밤에 산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장소 같았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생일날까지만 이 집에 있고 싶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비우겠다고. 남이 밀어내기 전에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겠다고.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었다. 내일 오전에 올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바라보며 숫자를 셀 것이고 나는 상자에 사진과 옷가지 몇 벌, 서류와 작은 접시 하나를 넣게 될 것이다. 그 뒤로는 길이 이어져 있다. 버스 종점에서 한 번 더 갈아타야 갈 수 있는 산길, 초입의 표지판, 안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소나무 숲.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나는 잠깐씩 멈출 것이다.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찬물이 목을 지나 배로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무난하게 식혀주는 느낌이 들었다. 손거울을 열어 얼굴을 비췄다. 주름과 주근깨와 하얗게 자란 머리카락 사이로 예전에 산에서 웃던 내 얼굴이 잠깐 겹쳐 보였다. 그 장면이 너무 오래되어 낡았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직 결이 살아있었다. 등을 창틀에 기대고 서서 마지막으로 다짐하듯 말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떠밀려 나가는 삶 대신 내가 고른 길로 가겠다고 빛과 독촉장과 수군거림의 단어들 대신 바람과 흙과 나뭇잎으로 문장을 바꿔 쓰겠다고.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에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끼워 넣겠다고. 불을 끄자 방이 한층 더 깊어졌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한번 지나갔다. 나는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케이크 접시를 다시 한번 닦아 싱크대 옆에 세워두었다.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닦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된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지 않고 스며드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어둠을 믿기로 했다. 어둠은 숨기지 않고 감싸주는 쪽에 가까우니까. 창밖의 산은 더 이상 멀지 않았고 마음의 거리는 이미 절반쯤 좁혀진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리에 누웠다. 눈꺼풀이 내려가면서 산의 윤곽이 고요하게 파도치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 움직임에 맞춰 숨을 세다 보니 오래된 불안이 조금씩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아주 작고 둥근 결심이 조용히 굳어졌다. 남편의 죄를 산에 뿌리고 돌아온 날 밤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바람이 스치는 커튼의 살랑임. 모든 게 선명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빈소에서 들던 향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빨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불이 꺼진 거실을 바라봤다. 남편의 신발은 그대로였다.
한 짝은 살짝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그 모양이 꼭 나 없이 먼저 떠난 사람의 대답처럼 보였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이야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진짜로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아래 흰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꺼내지 못한 바로 그 봉투였다. 박순자 귀하라고만 적혀 있던 글씨. 손끝으로 봉투를 쓸었다. 그제야 뜯을 용기가 생겼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다. 압류예고 통보서. 머리가 멍해졌다. 집이, 이 집마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눈앞이 아득했다. 테이블에 손을 짚었는데 손끝이 차가웠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집 급매로 내놓으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말했다.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출이 끼어 있으면 손해가 클 겁니다. 손해라니요.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탁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아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쓰던 안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손끝으로 그 렌즈를 문질렀다. 먼지가 묻어나왔다. 그 먼지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날 밤 창밖의 산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달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산등성이를 감쌌다. 그 빛이 마치 나를 향한 길처럼 보였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순자야, 이제 그만 버텨도 돼.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남편의 옷을 꺼내고 낡은 사진첩을 닫았다. 책장 위에 쌓여 있던 서류들을 모조리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남겨둔 흰 봉투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이상하리만치 후련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대신 어딘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남은 건 나뿐이었다. 그리고 창밖의 산. 그 산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날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의자에 앉아 속삭였다. 이제 곧 갈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식탁 위엔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그 렌즈를 쓸어보았다. 먼지가 조금 묻어나왔다. 그 먼지 속에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듯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아주 조용히 떠올랐다. 미련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때가 되면 사람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옷장을 열었다. 회색 니트, 검은 바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사준 스카프를 꺼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그냥 살아온 세월의 그림자 같았다. 현관에 나와 신발을 신었다. 옆에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다. 그 옆에 나란히 내 신발을 두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갈게요. 문을 닫고 집을 한번 돌아봤다. 조용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내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듯했다.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찬 공기 속에 어딘가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산으로 가는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표시등이 깜빡였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잠시 울렁였다. 버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발끝을 스쳤다. 나는 천천히 올라탔다.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다. 맨 뒤쪽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논밭, 전봇대, 그리고 멀리 겹겹이 포개진 산의 능선. 그 산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데 눈빛처럼 느껴지는 부름이었다. 순자야, 이리 와. 남편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 때마다 심장이 천천히 고동쳤다. 두려움보다 평화가 더 컸다. 버스가 종점에 멈췄다. 나는 천천히 내렸다. 산 입구로 향하는 길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리고 햇살이 그 사이로 부서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땅이 내 발을 부드럽게 받았다.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맑고 얇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다. 중턱쯤 올라가자 바람이 달라졌다. 도시의 냄새는 사라지고 젖은 흙과 나무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작은 바위에 앉았다. 가방을 열고 물 한 병을 꺼냈다.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바람이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스카프를 흔들었다. 햇살이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마치 남편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산의 숨결이 천천히 몸 안으로 들어왔다. 바람, 흙, 빛, 냄새올 하나로 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마음이 고요히 잠들었다. 여보, 이제 우리 그만 걱정해요. 속삭이자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그 새를 바라봤다. 그 하늘에 남편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조금 뒤엔 나도 거기로 가겠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눈을 떴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흘렀다. 그 구름이 남편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로 편해졌다는 걸. 바위에서 몸을 일으켜 배낭을 다시 메었다. 돌아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짧게 느껴졌다. 발이 흙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작은 숨소리가 스며들었고 그 숨이 종아리를 지나 가슴까지 올라오면 마음속에서 어제까지의 말들이 한 줌씩 가라앉았다. 나뭇잎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낮게 지나갔고 그 그림자가 내 어깨를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스침을 오래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아도 오늘의 공기는 나를 놓치지 않을 테니까. 산 입구에 내려오니 햇살이 더 밝아졌다. 버스 시간까지 조금 남아 있었다. 표지판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사진 속 웃음은 어제의 웃음과 다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다른 색으로 보였다. 떠난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밀어 올려주는 웃음. 스카프 끝을 쓸어내리고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 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넸다. 여보,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버스가 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올라탔다. 내려갈 때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지 않았다. 길은 내가 외워둘 필요가 없는 종류의 길이었고 산의 냄새는 집까지 따라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종점에서 내리자 오후빛이 아파트 외벽을 길게 긁고 있었다. 현관 앞 화분 2개에 물이 말라 있었고 문고리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꽂고 간 안내장이 흔들렸다. 나는 안내장을 떼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집안 공기에는 아직 아침의 정적이 남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뜯지 않고 밀어두었던 그 봉투. 오늘은 늦지 않게 읽어야 할 것 같았다. 조심스레 뜯어 내용을 꺼내니 법원 도장이 찍힌 안내문과 함께 기초연금 지급일 변경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장의 종이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내 삶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손짓으로 안쪽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나는 2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봉투에 넣어 맞춤핀으로 종이 보관함에 꽂았다. 밀어내는 힘과 불러들이는 힘이 한 방 안에서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동안 내 마음의 무게추는 조금 더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반쯤 걷었다. 산의 윤곽이 오후 빛을 받아 옅은 파랑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글씨를 천천히 썼다. 찾지 마라.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살아라. 그리고 밑줄을 한번 얇게 그었다. 그 밑줄에는 나는 괜찮다와 너도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2겹의 뜻이 숨어 있었고 그 둘 사이를 잇는 실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놓여 있었다. 메모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민수에게라고 적었다. 주소는 쓰지 않았다. 붙일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붙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붙일 날이 오면 그날의 글씨로 쓰면 될 테니까.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에 들러 열쇠 하나를 맡겼다. 내일 오전에 짐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가 못 있으면 대신 열어주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체크리스트에 내 이름 몇 칸을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빈칸은 완성의 반대말이 아니라 아직 써야 할 문장의 여백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와 박스 하나를 더 채웠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접시 하나, 남편의 안경, 그리고 오래전부터 들고 다니던 작은 라디오. 음악은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켜지지 않는 날의 침묵도 음악이라는 걸 나는 이제 조금 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가서 싱크대 배수구를 한 번 더 닫고 냉장고 전원을 낮췄다. 작은 조치들이 내일과 모레 사이의 시간을 건너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밤이 되자 전화가 울렸다. 오래 듣던 벨소리였다. 화면에는 숫자만 길게 늘어섰다. 받지 않고 멈추길 기다렸다. 한 번 끊기고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말끝을 삼켰다. 사과의 말과 변명의 말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민수야, 오늘은 안 다쳐. 너도 나도 오늘은 아무 말하지 말자. 내일은 내일대로 살고 넌 내가 할 일을 찾아.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고 아주 작은 한숨이 전화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질문에 나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다. 화면은 더 이상 나를 불러내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었다. 남편의 신발은 그대로 두고 내 신발 앞코를 아주 조금 산 쪽으로 틀었다. 방향만 정해두면 길은 나머지를 알려준다고 남편이 예전에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그 말이 오늘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방등을 끄고 창문을 잠갔다가 다시 열어두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오면 아침의 결심이 덜 마를 것 같아서였다. 잠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에 짧은 목록을 적었다. 새벽이 왔다. 가장 먼저 깬 것은 집이었다. 벽시계가 또각또각 새소리를 냈고 냉장고는 낮은 소리로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숨에 맞춰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산의 윤곽이 희미한 파랑에서 조금 더 진한 초록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손바닥으로 창틀을 한번 쓸고 어젯밤 접어둔 메모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문을 닫기 전에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잘 있어요. 그 말은 집을 향한 인사였고 지나온 세월을 향한 인사였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나를 향한 약속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현관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호주머니에서 라디오를 꺼냈다. 켜지지 않는 줄 알았던 라디오가 뜻밖에도 켜졌고 잡음 사이로 익숙한 멜로디가 흘렀다. 가사가 선명하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 마음의 구석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다. 오늘이 그랬다. 버스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먼저 오르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차례대로 그러나 나만의 속도로 내가 정한 방향으로 올라탔다. 창가 자리엔 아침 햇살이 반쯤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버스가 움직이자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고 산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다. 나는 가방에서 접시를 꺼내지 않았다. 오늘은 접시 없이도 마지막 한 조각의 자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으니까. 그 자리는 더 이상 달콤하거나 쓰지 않았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얼룩지지도 않았고 오직 바람과 흙과 빛의 온도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마음속을 정리하고 나니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다. 버스의 진동이 자장가처럼 잔잔했고 나는 아주 짧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잡지 않아도 이미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버스가 커다란 커브를 돌아 산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때 나는 눈을 떴다. 오늘의 계획은 단순했다. 관리실에 맡긴 열쇠를 잊지 말 것, 우체국 보관함에 봉투를 넣을 것, 그리고 매표소 옆 작은 쉼터의 의자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를 것. 그 뒤의 일은 그때 가서 묻고 듣기로 했다. 길은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대답을 주었고 대답은 늘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의 목소리로만 말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자 나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안의 오래된 무게에게 건네는 인사였고 그 인사는 바람에 묻혀 금세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리마다 작은 빗점이 남아버스 유리창에 박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산의 입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산에 닿자 바람이 먼저 다가왔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그 사이로 햇살이 흩어졌다. 나는 한 걸음 멈춰섰다. 그 빛 속에 남편의 손끝이 닿아 있는 듯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았다. 그 새의 궤적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그토록 두렵던 이별이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 가방에서 메모 봉투 하나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바람이 살짝 봉투 끝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제 더 이상 전할 말도 받을 말도 없었다. 나는 산을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도 이제 괜찮아요.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흘렀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았다. 남편이 그리고 세월이 내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아가는 중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하루는 더 이상 뒤처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속도로 흘러가는 중이었다. 집 앞 골목을 돌아설 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으면 좋겠다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나처럼 누군가도 작은 평화를 찾고 있을 테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